안녕하세요. 글로 쓰여진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미라클 드림 채널 낭독지기 드림입니다. 벌써 9월이 되고 이곳저곳에서 가을 냄새가 물씬 나네요. 가을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풍, 낙엽, 코스모스 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독서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선선한 가을의 시작을 좋은 책과 함께 맞이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책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쌓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면 분명 이 가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비 해피,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리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노르웨이 라면왕으로 잘 알려진 미스터리 이철호와 그의 셋째 딸 이리나리가 공동 집필하였고요. 더 모던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1937년에 출생한 이철호는 1954년 17세의 나이로 한국 전쟁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미군 슈나이더 장군의 도움으로 노르웨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빈털털이 고아였던 그는 많은 시련과 좌절 가운데서도 화장실 청소부, 호텔 벨보이 등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밑바닥부터 시작해 최고의 요리사 자리에 오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52세의 나이에 라면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며 노르웨이 시장 점유율 1위에 이르는 라면왕에 등극하고 노르웨이 국민 영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책은 그를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한 그의 삶의 자세와 원동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 이리나리는 아버지가 살아온 삶에서 얻어낸 삶의 지혜와 자세를 책으로 남겨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가 노르웨이 최고의 부자가 되고 이민자 최초로 기사 자귀까지 받은 국민 영웅이 되기까지 과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이끈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제의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의 저자 세이노가 추천한 삶의 자세에 관한 도서. 비록 그는 지금 세상에 없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 얻어낸 삶의 지혜와 통찰을 책을 통해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일부를 낭독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사라진 친구. 다음날 아침 일찍 소년들은 다시 북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쟁터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북쪽의 전쟁터에 있을 군인들의 막사를 먼저 생각했다. 그곳에 가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쉬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나와 친구 4명은 전쟁통에 구두 닦는 통을 하나씩 메고 거리를 나섰다. 피난길과 반대 방향을 택한 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따라가면 먹을 게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겁없는 10대들이었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반인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군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쉬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매일 정도를 달리하는 폭격의 굉음을 따라 발을 옮길 따름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한 군영에 도착했다. 뾰족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일반인 출입 엄금을 알리는 푯말이 서 있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무도 못 볼 거야. 철호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먼저 철조망을 기어 올랐다. Hey, you! Stop! 그 순간 한 미군 병사가 철호를 향해 소리쳤다. 나머지 소년들은 여전히 철조망 밖에 있었다. 철호는 36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미군 병사의 외침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고 철호는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계속 달려나갔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들판까지만 달려간다면 몸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의 언덕 끝에 다다랐을 때 그제야 철호는 한숨을 돌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이상하게도 뒤를 따르던 미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소년들은 여전히 철조망 밖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철호는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한참 뒤 정말 안심해도 좋은 건지 주변을 둘러보다가 또 다른 푯말 하나를 발견했다. 위험, 쥐뢰지대. 철호는 순찰하던 미군들이 왜 더 이상 그의 뒤를 따라오지 않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철조망 밖에서 지켜보던 소년들은 쥐뢰가 터지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였을 것이다. 하지만 철호는 운이 좋게도 쥐뢰밭을 무사히 건넌 듯했다. 곧 정적이 감돌고 순찰 군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소년들은 철조망 외보선을 따라 철호가 있는 곳까지 걸어왔다. 다시 만난 소년들은 계속 북쪽으로 향했다. 낮에는 시골길을 따라 걷고 밤에는 하늘을 이불 삼아 잠들었다. 어느 날 강가에 도착한 소년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차갑고 맑은 강물에 뛰어들었다. 누가 더 깊은 곳까지 헤엄치는지, 누가 물속에서 공중제비를 많이 넘을 수 있는지 경쟁하기도 했다. 서로의 어깨를 밟고 서서 다이빙하기도 하며 신나게 물놀이를 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무트로 올라가 모래를 파헤쳤다. 무엇을 발견한 듯 보였다. 얘들아,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소녀는 모래 속에서 발견한 작은 물병 크기의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을 자랑스럽게 치켜들었다. 그것은 바로 미군들이 소위 파인애플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고 있었다. 강 속에서 헤엄을 치던 소년들은 일제히 무트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모래 위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모래 기둥과 함께 강물이 엄청난 힘으로 솟아올랐다. 그들에게 무트로 올라오라 손짓하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소년이 발견했던 것은 바로 녹색의 수류탄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그가 도대체 뭘 발견했던 것인지 소년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었지만 입을 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침묵과 슬픔 속에서 다시 발길을 옮겼다. 5명의 소년이 이젠 4명으로 줄었다. 조심해야겠어. 안전한 곳이라곤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소년 중에 한 명이 무겁게 말문을 열었고 모두 땅만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운명의 그날. 부대 내에선 매달 몇 번씩 함께 모여 영화를 보곤 했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막이 설치되면 군인들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등을 접을 수 있는 간이 의자를 놓고 줄지어 앉은 군인들은 그날 무슨 영화가 상영될지를 놓고 내기를 하기도 했다. 아치는 그런 날을 좋아했다. 군인들은 아치에게 초콜릿과 콜라를 쥐어주었고 키가 작은 그를 위해 한가운데 따로 의자를 놓아주기도 했다. 화면을 통해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의 유명한 배우들을 볼 때면 아치는 자신이 마치 미국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날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영화를 보고 있었다. 주인공들이 온갖 오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총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북한군이 미군 병영을 공격한 것이었다. 총성이 오가는 혼란 속에서
한 미군이 바닥을 기어 아치를 끌어냈다. 그들은 의자 다리 사이로 이리저리 몸을 피하며 숨을 곳을 찾았다. 아치와 미군은 텐트를 나와 숲 쪽으로 몸을 피했다. 북한군은 움직이는 것에는 모두 총을 겨누었고 텐트 안으로는 수십 개의 수류탄이 던져졌다.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바닥에 납작하게 몸을 붙인 후 그곳을 벗어나려 해봤지만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수십 개의 파편이 그의 고관절에 박혀버렸다.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배와 고관절 부분에 파편을 맞았던 것이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이상했다. 내 다리는 분명한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미군은 곧바로 응사했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군인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사상자들은 근처 군사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치도 이미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 틈에 누워 있었다. 이른 시일 내에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인 의사는 그곳에 있는 의료 장비로는 아치의 목숨을 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아치는 38선 근처에 자리한 노르메시라고 하는 노르웨이 막사의 임시 군사병원으로 옮겨졌다. 한국에서의 삶에 마침표를 찍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였다. 노르메시 내에선 모든 것이 숨가쁘게 돌아갔다. 군사병원이 문을 연 지는 고작 3년. 그 사이 무려 9만 명의 환자들이 그곳에서 진찰받고 부상을 치료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온 유엔군들, 수만 명의 군인들과 일반인들, 북한과 중국 소속의 전쟁 포로들이 거쳐갔으니 늘상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르메시로 옮겨진 아치를 진찰했던 이는 노르웨이 군사병원의 중령으로 있던 베른하르드 페우스 박사였다. 아치의 오른쪽 대퇴골은 반 이상 찢겨나갔으며 복부 또한 살갗이 여기저기 헤집어져 있는 상태였다. 페우스는 즉각 의료진을 소집해 수술을 진행했다. 몇 시간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생명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앞날을 보장할 수 없었다. 수술을 마치고 나니 소년의 맥박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가 죽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아치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한 젊은 간호사가 그런 그를 발견했을 때는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후였다. 페우스 박사에 따르면 수술을 집도하는 도중 내 숨은 분명히 끊어졌다고 했다.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나를 다른 천막으로 옮겼다. 그런데 다음 날 시체를 치우려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내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더라는 것이다. 시체가 움직였으니 그 간호사는 얼마나 놀랐을까. 아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시 생의 길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고 더 많은 마취제와 혈액을 공급받았다. 아치는 몽롱한 상태에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들이 모두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담당 의사는 소년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려 애썼으나 그러기에는 아치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출혈은 멈출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따를 후유증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었다.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마침내 아치가 의식을 회복했다. 그 사이 몇 번이나 수술대에 올랐는지 아치는 기억할 수조차 없었다. 날짜와 시간은 물론 자신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아치는 상처난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움직일 때마다 다리 전체가 간질간질했다.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상반신을 살짝 들어올리자
침대 위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얀 구더기들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아치는 금방이라도 토할 것만 같았다.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자리에 벌레가 생긴 것이었다. 수술을 진행했던 중령은 슈나이더 사령관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일단 목숨을 살려내기는 했으나 몇 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슈나이더는 좌절하지 않고 그 즉시 아치를 도울 수 있을 방안을 강구했다. 아치는 그에게 아들과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아치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가를 사방에 보내면서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아치의 담당 의사는 현재의 의료 장비로는 아치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주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그를 살리고 싶다면 전쟁터 밖으로 보내 시설이 좋은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슈나이더는 이에 동의하고 미국 병영신문인 스타즈 앤 스트라입스의 사연을 기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 삶을 희망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부상을 입은 한국 소년에 관한 이야기는 미군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다. 한국에 군사를 파견한 각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는 했지만 슈나이더는 오직 미국 정부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입장은 자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슈나이더는 절망했다. 그때 노르웨이로부터 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무언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노르웨이는 믿을 만한 곳이었다. 노르메시의 의료진도 훌륭했지만 노르웨이 영토 내의 병원 시설이나 의료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라 할 만했기 때문이었다. 저는 곧 노르웨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만약 아치가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곁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습니다. 페우스 박사가 말했다. 당시 아치는 16살이었다. 장군뿐만 아니라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세상을 등지기엔 너무 이른 나이임이 틀림없었다. 부끄러운 일은 없어.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을 하면서 시내 곳곳의 지리를 잘 익혀둔 덕에 아투르는 아케르 거리 55번지에서 날마다 일용직 자리를 배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역 배우와 염소 보호자로서의 짧은 임무를 마친 아투르는 생계를 위해 당장 일용직이라도 얻어야만 했다. 새벽 인력시장에 얼굴을 내민 지 첫 주에 여러 곳에서 일을 하러 와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부분은 하루 2~3시간짜리 일거리였지만 운이 좋은 날엔 5시간짜리 일도 맡을 수 있었다. 아투르는 그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일 새벽마다 아케르 거리 55번지로 출근을 했다. 어떤 날은 일이 주어지지 않기도 했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꼬박꼬박 얼굴 도장을 찍었다. 아투르는 평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항상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반대로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돌아가리라는 법도 없었다. 그러니 오늘 일거리가 없으면 내일 다시 와서 찾으면 될 일이었다. 새벽에 도착하면 일단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그날도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던 아투르는 화장실 위생설계사의 보조자 명분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게 어떤 일을 말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아투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맡은 일을 하기 위해 묵묵히 일행을 따라갔다. 때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 그는 길을 따라 늘어서 있는 건물들의 뒷문을 사용해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건물에는 화장실이 지하에 있었고
또 다른 건물엔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었다. 대부분 건물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이었다. 아토르는 그날부터 화장실에 오물을 모아놓은 통을 비우고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대기로 통을 두드려 건물 내의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토르가 통을 비우는 동안 사람들이 볼일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 손에 익자 아토르는 이를 번개처럼 재빠르게 해치웠다.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더러운 일은 바로 보조자인 자신의 몫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해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처음에는 그 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예전에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손에 묻은 건 깨끗하게 씻어내면 그만이지 뭐. 아투르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겼다. 아투르가 일을 하는 동안 나이 많은 동료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건장한 체격의 그는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일을 끝낸 화장실의 문을 잠그는 역할을 했다. 언뜻 보아도 열쇠가 5, 60개는 달려있는 것 같았다. 여기 사람들은 마치 금덩어리로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화장실을 애지중지하는군. 아투르는 그 열쇠 꾸러미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화장실을 잠가놓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화장실을 잠그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았다. 3, 4층에서 볼일을 보면 잠시 후 저 밑에서 요란한 철퍼덕 소리가 나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청소부는 그 용변 양동이를 꺼내 치우는 일을 했다. 처음에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런데 한 1년쯤 그 일을 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 냄새가 그리 역겹지 않았다. 오히려 구수하게까지 느껴졌다. 아투르는 힘이 닿는 대로 많은 일을 해냈지만 넉넉하게 생활하기에 그가 버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월세를 내고 이런저런 세금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 생활을 꾸리려니 먹는 것부터 형편없었다. 아토르의 집 근처에는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을 상자에 가득 담아 가축 사료용으로 아주 싼 값에 팔곤 했다. 빵은 말라 비틀어져 딱딱하기 그지없었다. 괜찮아요. 공원에 있는 새들에게 먹이로 줄 거거든요. 아토르는 차마 자신이 먹는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 빵을 사가지고 왔다. 그는 빵을 집으로 가지고 와 싱크대 밑에 놓아두고 저녁이 되길 기다렸다. 그리고 집주인이 잠자리에 들면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받아왔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그 뜨거운 물에 딱딱한 빵 조각을 넣어 불려 먹었다. 아투르는 대부분의 끼니를 그렇게 때웠고 아무도 공원의 새들 대신 아투르가 그 딱딱한 빵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태도가 모든 것이다. 서로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 늘 되새기는 말이 있었다. 바로 be happy이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용기와 즐거운 마음만 유지한다면 결국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 찌푸린 얼굴과 부정적인 태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다. 한번 생각해 보렴. 누더기를 입고 찌푸린 얼굴로 구걸하는 거지보다는 그나마 정결한 옷을 입고 겸손한 얼굴로 웃으면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을 주고 싶을 것 같지? 바로 그거야. 난 어렸을 때 항상 배가 고팠고 바닥을 기는 생활을 했지. 하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노력했단다. 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러 다닐 때도 나는 한 번도 비참하거나 슬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항상 즐겁게 웃고 다녔다. 왜냐하면 나는 궁극적으로는 화장실 청소일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걸 확신했다. 그저 지금은 그 길을 찾기 위한 가파른 고갯길이라고 생각했다. 당장은 힘이 들지만 이 고개를 넘고 나면 내가 찾던 목적지가 보일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스스로 밝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오히려 즐겁고 공손하게 대접받게 된다. 결국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국어를 정당화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적어도 가능성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나라에서는 말이다. 수많은 사람이 언제나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하며 불평하지.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월급이 적다거나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겐 따지고 보면 불평할 이유가 없단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노력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상황은 바뀔 테니 말이야.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단다. 이 세상엔 수천 수만 가지의 직업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나쁜 일자리는 없단다. 그게 좋은 일자리인지 나쁜 일자리인지는 바로 자기 자신의 노력과 태도에 달려 있어. 모든 일은 하기 나름이야.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들도록 바꾸어야지. 이 세상엔 수많은 길이 있어. 그 길은 눈앞에 널려 있지 않아. 우린 여기저기 돌아보며 그 길을 직접 찾아내야만 해. 그가 새 딸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살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는 듯하다. 2004년 10월 4일은 철호에게 있어 기억할 만한 날이었다. 그는 혜정과 함께 칼 유한거리의 오르막길 꼭대기에서 방향을 틀어 일반인에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바로 왕궁이었다. 그는 국왕으로부터 노르웨이인 훈장을 받기 위해 왕궁에 초대되었던 것이다. 국왕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던 철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날 찍힌 사진 속 미소를 짓는 그의 두 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아졌고 마치 두 개의 가느다란 실 같았다. 라면의 포장지 속 캐릭터처럼 말이다. 그날 왕궁에 초대된 이들은 훈장 수상자 40명이었다. 수상자들에게 나누어진 팸플릿에는 각 수상자를 소개하는 글귀가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철호를 설명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노르웨이에서 미스터리로 알려져 있으며 노르웨이와 한국의 제향군인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음. 국왕 하랄과 철호는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그보다 더 다를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2004년 10월 4일 두 사람은 결국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랄은 미스터 리를 향해 지금까지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마침내 철호는 국왕에게 그간 자신의 삶을 이어오는데 바탕과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나라 노르웨이가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었다. 2005년 노르웨이 국민박물관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외국 문물 전시회를 열었을 때 철호의 지난 이야기는 그 전시회의 중심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의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아프텐 포스텐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당신이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철호는 이렇게 대답했다. 식탁 앞에 앉아 음식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주십시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 한 개의 음식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노르웨이는 제게 그 도구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선물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르웨이가 제게 매일 식사를 날라주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감사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제 대답입니다. 나는 남의 나라에서 똥찌개도 졌던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비참하다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못한 상태에 놓이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거기서 영영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 길은 잠시의 내리막길일 뿐이며 그 다음에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믿는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믿음만큼 큰 힘은 없다.